자,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제목처럼 철학과 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철학과 과학의 기원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서양 관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나 이렇게 주지를 시켜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철학과 과학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밀레토스 학파예요. 밀레토스 학파에서 첫 창시자가 누구냐면 탈레스라고 들어봤죠? 탈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이 탈레스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정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철학과 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먼저 밀레토스 학파하고 또 하나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름은 수학을 통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 피타고라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는 한 명이 아니라 여기도 말 그대로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제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학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학파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탈레스나 위에 있는 유분,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위에 있는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낙시메데스, 이분들을 우리가 밀레토스, 여기에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를 과학의 역사를 배울 때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 드디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신화적인 요소나 또는 초자연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비자연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탈레스를, 밀레토스 학파의 탈레스를 자연철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과학의 기원과 과학의 역사를 생각을 할 때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보고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피아라고 하는 게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가 사랑하다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이런 생활 속의 지혜하고는 약간 개념 자체가 달라요. 실제적으로 여기 그리스어에서 필로소피아라고 말할 때 여기에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서 지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뜻한다기보다는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과학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 유념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로 철학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실제는 제일 처음에 사용한 사람이 일본 학자예요. 일본 학자가 자기가 느꼈던 대로 철학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에 해석을 해서 그거를 한자로 이렇게 철학이라고 이렇게 썼던 게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저 말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 혹시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분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독배를 마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그때를 이렇게 묘사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면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여기 독배를 마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잖아요. 물론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명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때 상황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바로 그때 상황인 거고, 바로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상황인 거고, 또 하나 대표적인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 상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델포이에서 신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인간도 공존을 하고 신들도 이렇게 공존을 하는 그런 세상 속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도 델포이라고 하는 데에서, 물론 거기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신탁을 뭐라고 받냐면, 소크라테스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 뒤부터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이겠죠? 거기를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장 현명하다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했던 거죠. 그 대신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맞아요.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을 하고 상대방은 답변을 하고 바로 이런 방법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러다가 두 가지 제목으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제목으로 쉽게 말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하나는 신성 모독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을, 이제 이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사상 때문에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에 걸려요. 재판에 걸려서 결국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스스로 변론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변론했던 그 내용을 플라톤이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그 서술을 해놨어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혹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래요. 하여튼 이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철학이라고 하는, 현대 말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의 본질이나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대상의 실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철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주제거리로 이렇게 넘어오죠. 우리의 주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밀레토스 학파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그 뒤에 어떻게 발전했나 하면서 현대까지 어떻게 내려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철학과 과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아까 제 주제가 우리가 과학과 철학이 지금 발달을 했어요. 발달을 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 기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양과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 문명 자체가 여기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 문명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에게해 연안으로 돼 있었어요. 에게해라고 하는 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바로 이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본토보다는 그리스 주변에 있던 식민지 지역, 바로 여기가 식민지 지역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섬들이 식민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아낙시만드로스나 아낙시메데스나 이분들이 이 활동 근거지가 되었던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으로 보면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그쵸, 여기가 터키 지역일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쪽에 있고, 지도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테네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스파르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탈리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프랑스, 독일이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보를 넘어가면은 영국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강 지도에서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서 일단은 실제 여기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리스 문명도 영향을 받았죠.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또 하나 이집트 문명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오리엔트 문명을 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쪽이 그리스 문명에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주제인 여기 서양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문명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에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특히 이 밀레투스에 있던 여기 학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법과 미신 같은 세상, 아까 얘기했듯이 비자연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제거를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했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일맥상통을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뼈대로 해서 우리는 과학과 철학의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자연 철학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자연 철학자들이 쭉 내려온 게 지금에서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특히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현재에는 생겼던 거예요. 그 뼈대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이거죠. 여기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현재 철학뿐만 아니라 여기 자연 철학, 다시 말해서 물리학을 대표로 해서 수학까지도 이렇게 고대 그리스 철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문이나 여기 학구적 영역의 총칭으로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렇게 쓰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물론 여기에서 요 에게 지역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이쪽에 밀레토스라고 했고 트로이라고 들어봤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 바다예요. 여기를 배경 설명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트로이가 요 지역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물론 여기에는 그리스 문명이 지금 여기 한 BC 600년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전이죠. 훨씬 전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기에서 황금 사과라고 하는 걸 놓고 나서 세 명의 여신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헤라, 그리고 아테나, 그리고 또 하나 아프로디테가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데 그때 그 심판을 누가 보냐면, 그 사과를 차지할 수 있는 심판을 누가 보냐면 여기에 있던 트로이에 있던 왕자였던 파리스예요. 파리스가 심판을 보고 세 명의 여신이 황금 사과라고 하는 걸 놓고 서로 경쟁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파리스한테 심판관이니까 뭔가 이제 그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파리스한테 무언가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라라고 하는 제1의 여신은 뭐라고 하냐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테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테나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잖아요. 비너스는 파리스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라고 해요. 물론 이런 개념들은 신화이자 그때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리스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젊은 왕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나 또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파리스가 그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스파르타에 있었어요. 스파르타에 누구였냐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하필이면 왕비예요. 헬레나라고 하는 왕비예요. 그래서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리스가 여기 트로이부터 여기 에게이를 건너 와가지고 거기에서 왕비를 뺏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헬레나를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왕은 이제 자기 형이었던 아가멤논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장군이었던 오디세우스를 불러서 다시 여기를 뺏으러 다시 쳐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트로이라고 하는 그 성이 워낙 이렇게 도시가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고 또 하나 그 성벽 자체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돌파를 못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후에 10여 년까지 전쟁을 끌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아이디어를 내죠.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졌으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목마를 놓고 가죠. 그걸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겼다. 여기 목마라고 하는 거를 너네 상징으로, 우리가 졌고 너네가 이겼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라 하고서 목마를 놓고 철수하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트로이 쪽에서 성문을 열고 그 목마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밤에
트로이 성 안에서 그 목마가 들어있을 테니까 그 목마에서 이제 구사들이 나와서 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로 나와 있는 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에게의 지역이에요. 여기 에게의 지역.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알고 있을 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알면은 아, 이게 무슨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밀레토스예요.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토스라고 하고 있는 바로 요 지역의 자연 철학자들이 우리의 지금 관심거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 설명까지 마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철학과 과학의 기원에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겨요. 물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라파엘이 그린 이렇게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여기에 손을 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앞쪽에서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개가 이쪽에서 이렇게 탈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밀레토스 학파하고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나고 가서 이제 세 명의 중요한 철인들이 생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있는 플라톤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 분이 왜 플라톤을 저런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던 사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데아적 사고예요. 그리고 이쪽은 수학적인 체계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옆에 그림은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은 손을 아래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플라톤은 손을 이데아 세상인 위쪽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는 이쪽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체계를 완성했던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해부학이나 이런 것처럼 많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실험적 그런 상황이겠죠. 실험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지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상세계를 상징을 하고 이쪽은 이렇게 지상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현실세계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경험적 세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상세계, 경험적 세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막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저분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탁을 바꾸서 델포이에서 신탁을 바꾸서 그 뒤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화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하게 될 과학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철학과 과학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뿌리는 여기에는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부터 우리는 두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여기 과학과 철학의 기원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여기 밀레토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대략 한 기원전 600년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방금 설명한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 이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은 세상을 통일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아까부터 몇 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신화적인 요소나 초자연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철학자들은 주 자연을 합리적으로 비과학적인 요소를 없애고 그리고 비자연적인 요소를 없애고 자연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물을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근본이 되는 원리 또는 근본이 되는 물질을 아르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아르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아르케가 근본이 되는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또는 근본이 되는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초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이 뒤를 쭉 이어서 이제 밀레토스 학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뒤에 자연 철학자들에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 자연 철학만 발달을 했겠어요? 그렇지가 않겠죠? 다른 과학들 쉽게 말해서 뭐 의학도 발달을 했을 테고 그리고 화학이나 생물학도 현대로 오면 발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